네, 보신 것처럼 내일 인사청문회 전국 2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서도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네, 관련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양문석 공공미디어 이사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먼저 현충일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 좀 다시 들어보고 대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보훈이야말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국회가 동의해 준다면 국가보훈처의 위상부터 강화하겠습니다.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 그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념사에서 이제 애국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강조가 됐고 또 보신 것처럼 국가보훈처 격상 문제 등도 언급이 됐는데 오늘 추념사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네,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게 그 진보와 보수가 없는 통합의 길을 이제 선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6.25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60항쟁, 그다음 5.18 이 국가적인 그 주요 사건들이 정쟁의 그 이 실익을 따져서 정쟁의 이익을 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역사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보수와 진보 없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면서 통합의 길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던 부분이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말뿐인 그 명예로서 끝나지 않을 거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명예만으로 독립유공자의 자손이다. 그다음에 이 참전용사의 그 자녀다. 이러한 말뿐인 명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국가가 해줘야 된다. 실질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 헌신한 사람들의 자녀들이나 그 유가족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물질적 보상을 분명히 하는 이러한 약속들이 상당 많은 국민들에게 전해진 부분이고 선언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원장님 어떤 점 눈에 좀 띄셨어요? 그 애국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저는 관심을 가는데 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온 국민의 누구나 다 똑같지만 정치로 해석하면 이것이 상당히 다른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 애국이라는 것은 보수적인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겁니다. 정파를 초월해서. 그러나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기 때문에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수와 이념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이런 것들을 서로 각각의 편에 서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되면 이미 정파를 떠나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애국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이 파독, 광부, 간호사 네. 이런 분들이 과거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어떤 역사적 배경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 산업화 세력이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산업화 세력이 과거에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해서 쭉 이어져 온 우리의 보수적인 어떤 그런 정치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18 지난번 5.18 민주화 추념식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민주화 세력. 그래서 한국의 정치는 지금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양대 기둥을 틀고 이렇게 앞으로 가는 이런 방향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하나로 애국적인 가치로 하나로 묶어서 나라를 앞으로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렇게 선언했다고 봅니다. 네. 상징적인 개념들이 애국, 그다음에 태극기는 사실상 보수, 그다음에 민주, 촛불 집회는 또 진보, 이렇게 이제 이 상징적으로 갈라져 있었던 개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태극기의 개념과 애국이라는 개념이 보수의 전유물인 것처럼 알려지면서 그러한 그 갈등들이 계속해서 되어 왔던 부분,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고려하면서 오늘 애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애국 세력 또는 민주 세력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집단을 명명하고 호명하는 게 아니다.
애국 세력은 다 같이 우리 사회가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 근본적인 그 개념을 정리해냈다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하나의 그 통합의 길을 선언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깊은 그 표현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근데 있겠네요. 이제 이런 걸 이제 네. 따져보면 미국식 정치는 사실은 민주당, 공화당이 원래는 한 정당이었는데 보수 정당이 갈라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미국에는 어떤 분단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와 미국 정치가 다른 것이 우리는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런 어떤 분단 이데올로기가 보수와 진보의 그런 틈을 갈라놓는 그런 역할을 상당히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지금 이렇게 갈라져서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나 평상시는 괜찮은데 선거 때면 되면 또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이 부추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현충일 춘향식장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국가 유공자들과 헌화 분향을 같이 했고 또 대통령 곁에 유공자들이 앉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국가 유공자들을 예우하려는 모습으로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어쨌든 5.18 때 그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네네. 읽었던 분을 안아줬던 모습이나 오늘 국가 유공자를 같이 옆에서 부축하면서 그 걷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 이 행태와 너무 많이 달랐다는 측면이 오늘 뭐 SNS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5.18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 행사를 내가 끝까지 볼 줄 몰랐다. 그런데 오늘 그 현충일 날 기념식 과정을 그 TV 중계로 끝까지 지켜볼 줄도 몰랐다. 이 자체가 이제 그 국민들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대통령이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인데 어쨌든 가장 핵심은 장관급 기구로 보훈처를 격상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장관급 그 기구로 격상시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과 기구가 커지고 예산과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국가 유공자에 대한 그 실질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들이 훨씬 더 강화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어제 그 장관급으로 보훈처 격상을 선언을 하고 오늘 대통령이 말 그대로 이름뿐인 명예가 아니라 실질적인 명예와 삶의 조건들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네. 상당히 파격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인사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네. 참 쉽지가 지금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뭐 사실상 지금 경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김상곤 전 교육감, 송영무 전 해고 참모총장을 이제 재차 검증을 하면서 지금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그 인사 원칙 5가지, 배제외 네. 원칙 5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백무세 논의라고 표현하죠. 병력 면탈, 그다음에 그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세금 포탈, 그다음에 논문 표절, 그다음에 위장 전입인데요. 이 5개를 던져놓고 급하게 1라운드에 있어서 그 선언을 했던 분들이 상당 부분 여기에 저촉되는 분들이 이제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면서 초기 그 정부의 이 추진 동력을 상당 부분 갉아먹는 역할 또한 그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제는 최소한 이 5가지 병부세 논의 요 5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하겠다라는 그 이 의지로 표명되고 이후에 인사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네. 그 이러한 부분들은 최소화시키면서 제대로 국회를 그 통과하고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 협치를 이끌어내고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갈 수많은 사안들이 산적되어 있는 시점에 있어서 네. 인사청문회로 그 진을 빼지 않겠다라는 청와대의 기본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문재인 정권과 저는 이것이 끝까지 같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인사 문제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운동 내내 적폐청산을 했고 인사와 관련해서도 반칙과 특권 없는 인사, 5대 비리에 관련되지 않은 인사를 등용해서 개혁 정부를 이루어서 그동안 50년 동안 쌓여있던 한국의 적폐를 다 드러내겠다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서 후퇴하면 문재인 정권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맞는 인사가 그렇게 좀 골라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적폐를 가진 사람이 적폐를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칼자를 쥐고 흔들면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당성이 없는 인사가 정당성 있는 적폐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명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5년 내내 이 인사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고 네. 중간중간 이제 뭐 개헌도 있고 총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선거 국면이 또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인사 문제 이것이 쉽게 탈출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정권의 출범 자체도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정권이 출범이 흔들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84%의 고공 지지율도 서서히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원칙대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이제 내일이죠. 새 후보의 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송곳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네. 특히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많은 그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해명을 해왔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그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의혹이 이제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부분들은 여성계가 대대적으로 지금 강경화 외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그 지지 선언을 지금 끌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연희 전 여성부 장관, 그다음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정할 것 인정하고 잘못된 것 잘못했다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으로서 강경화 지명자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 즉 이번 정부에 있어서 상당히 그 많은 인사 과정에서 많은 감동을 초기에 줬던 이유는 여성을 발탁을 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처에다가 그 장관을 던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우진 그 국가보훈처 장관. 이제 이번에 이제 장관급으로 격상될 예정이죠.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을 또 최초의 여성을 그 발탁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말 그대로 작은 흠결은 있으나 그 흠결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함으로써 그 흠결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외교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그 강경화 지명자를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이제 여성계의 입장들이 강하게 나오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강경화 그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상당히 다른 그 물결이 들어오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민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제1야당과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특히 민주당 정권은 120석의 소수 정권이기 때문에 물론 여론이 84%를 상당히 강조하고 여론이 지지하면 인사를 그냥 강행하겠다. 이런 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물론 강경화 지금 장관이 자녀 이중 국적 문제, 위정전입, 특히 정동 아파트 502호 문제, 그리고 거짓말 해명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고 이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최순실 정유라 씨 학사 비리와는 궤는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 물론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장관은 임명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과연 그러면 선진화법이 적용되는 개혁입법과 정부조직법 이런 것들이 제1야당이 협조를 구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의 난맥을 보이니까 한나라당과 연정하겠다. 한나라당에서 총리를 추천해주면 같이 가겠다. 이렇게 제의하는 그런 심정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곱씹어 보면서 길게 봐서 정권이 성공하는 길이 무엇인지 결국은 개혁 입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정권이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이 꼭 이분을 임명할 수 없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의 경우도 지금
이념 성향, 또 5.18 관련 판결 논란 이런 것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결국은 뭐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치고 있는데 네. 지금 국민의당의 행보를 보면 지방선거가 내년 6월에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 쟁탈전을 벌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대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권 출범이 지금 바로 됐고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다 호남을 기점으로 하고 사실 호남에서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른 지역도 지지를 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 헌법재판소 때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죠. 통합진보당 해산에 왜 반대를 했냐? 이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호남을 기본하고 했는데 전두환의 5.18 이때 당시에 시민군을 지금 뭐 사형을 선고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사형 부분은 광주의 5.18 단체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감수를 하겠다. 이런 지역적인 어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여기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가 저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봅니다. 계속 이제 박지원 전 대표가 뭐 강경화, 김희수 지금 현재 거론됐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부대변이죠 이현주 의원인가요? 이제 상당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불쾌한 반응을 또 보이고 있는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그 청문회 보고서 채택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의당이 아직까지 입장을 잘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말씀하셨던 대로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180표를 획득을 하느냐, 안 그러면 120표 선에서 끝이 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관건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 인준의 투표와 달리 장관은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을 하든 안 하든 대통령의 의지로 돌파하겠다 하면 돌파할 수 있는 이 인사권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국민의당의 태도가 이후에 상당 부분 관건이 되고, 초기에 이 이낙연 총리 때도 초기에는 강하게 반대 입장을 보이다가 막판에 지지 입장으로 돌아섰던 것처럼 이후에 박지원 전 대표의 당내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또 가늠하는 정치적 시험대가 또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는 청문회 자체대로의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당 내에 있어서 박지원 전 대표의 리더십과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등장하는 과정이네요. 네.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청년 시절에 현역병 입대를 안 하기 위해서 시력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 이런 의혹이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아무래도 내일 쟁점이 되겠죠. 내일 쟁점이 되는데 네. 이 부분 참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이 시력 검사 대상자가 시력 검사의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느냐? 근데 이때는 청년이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장관 후보자가 아니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의혹 제기가 된 부분은 사실이고, 근데 이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상당히 설득력은 떨어지나 이미 군 문제에 대한 여기가 이제 첫 번째거든요. 병력 면탈을 시도했거나,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시도한 사안에 대해서는 5가지 배제 원칙 중에 첫 번째 배제 원칙인데, 네. 이 부분들이 야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쟁점을 삼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판단할까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을 던질 수 있는 이 하나의 계기와 의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이 난타전이 예상이 되네요. 네, 특히 병역 문제는 상당히 좀 민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 저는 뭐 병역 문제도 있고 뭐 네. 택시 기사 폭행 문제도 1994년도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고, 네. 물론 이 현역병 입대를 회피한 시력 검사 이거에 대해서는 뭐 확실한 팩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보면은 의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전혀 아니라고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고 부정하라고 있죠. 저는 이것보다도 오히려
경제 개혁의 선봉 아니겠습니까? 개혁을 추진하 그리고 기획 재정, 돈 이것을 이제 담당하는 핵심 포스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11조 추경과 관련해서 야당이 상당한 이거에 대해서 추궁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 경제부총리의 추경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질문의 공세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미국이 한 달에 일자리가 18만 개 정도씩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리콘밸리에서 기업, 대학, 정부, 신기술 개발과 고급 인재를 길러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것이 경제 성장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근본적인 이런 미국식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11조 2천억을 저기를 해서 그리고 11만 명의 어떤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 이것을 보면은 공무원 교사가 1만 2천 명 추가 채용하고 야당에서 이것을 관제 일자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 복지가 2만 4천 개, 또 복지 차원의 일자리가 이제 노인 일자리죠. 어르신들 일자리가 3만 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의 세금을 소비적인 것으로 쓰는 것이 추경이냐 이렇게 이제 네. 야당이 주장을 할 텐데 네네.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이 경제 성장 일자리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쓰겠다는 그런 경제부총리의 확실한 신념에 찬 그런 답변이 있지 않으면 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추경 얘기 꺼내셨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실 추경 것 이야기 같은데. 하면 관제 일자리라는 표현이 그 타당한 표현이냐라는 겁니다. 경제가 활성화됐었을 때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충분히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불황기에 들어오면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관제 일자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소모성이라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즉, 말 그대로 경제 원리에 따라서 불황기에는 공공 부문이 흡수하고 그다음에 호황기에는 민간 부분이 흡수하는 이러한 경제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과정에 현재 불황의 추경 예산이 일자리 예산으로 가져가고 그 일자리 속에서 수십만 명이 작은 혜택이라도 받는다라면 이후에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연속성을 띌 수 있고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력들을 쌓아주면서 무스펙 상황들을 극복시켜주는 과정들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당의 추경 예산 문제는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때도 초기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들어오면서 초이노믹스를 걸 때 야당에서 추경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시급한 이러한 일자리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야당이 박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하되 사실상 이 부분에서는 함께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박할 필요도 없고 정치적 시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연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네. 이 부분도 국민의당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국민의당이 이 표결 네. 청문 채택서를 9일로 연기하자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9일로 연장해서 김상조 내정자가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을 해서 이것이 타당하다면 국민의당은 여기에 찬성하겠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로 저는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도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이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기류도 내부에서는 있는데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또 뭐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국민의당 밑에를 깔고 있는 것은 호남 민심이 지금 네. 국민의당을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청와대에서 후속 인선을 발표합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장관 인사는 추가로 일단 없었고요. 네. 지금 차관 인사가 지금 외교부, 국방부 등등 발표가 됐는데 네.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차관 행정을 본격 시동 걸겠다. 그러면서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이 워낙 겹쳐 있기 때문에 네. 차관을 먼저 해서 차관 행정에 대한 본격적인 시동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점이고, 저는 미래부 2차관에 김용수 차관을 지명을 했잖아요. 네. 이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김용수 그 미래부 2차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 인사거든요. 박근혜 정부의 사실상 핵심 인사고, 네네. 그다음에 한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면서도 대통령 몫인 방송통신의 상임위원으로 지명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됐던 분입니다. 말 그대로 그 박근혜 키드라고 할 정도의 박근혜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을 지금 발탁했다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대통합, 대탕평의 대표적인 인사로 이제 보인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 대통령 몫인 상임위원을 그 미래부로 뺐다라는 것은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대통령 목 그 상임위원을 말 그대로 대통령의 뜻에 맞는 방송개혁의 적임자를 뽑겠다 해서 아주 강경한 그 방송개혁의 의지를 보여준 측면 아니냐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네.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인사청문회가 상당히 지금 큰 게 장애물로 지금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인선하기가 상당히 고충이 많다 이런 것들을 지금 표시를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내각을 끌고 가겠다, 결국은 차관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는 건데, 저는 참 상당히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이 국방장관 임명이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방장관 임명을 아직 내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조금 안타까운데, 일단은 핵심 포스트 외교장관 임명이 이미 됐고 이제 청문회를 하지만 국방장관도 해서 안보 라인을 일단은 구색을 갖춰 놓는 것이 정부의 안전성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야당의 선거 검증을 예고하고 있고 대통령 인사 원칙 이런 것들 때문에 검증에서 곳곳에서 어떤 암초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